136페이지. 우선은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 제목이 그 왜 그래 됐는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인. 자, 추인은 기본적으로 유효로 살리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칩시다. 사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아직까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취소를 했다. 그러면 소급적 무효. 요까지는 전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취소를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자,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취소를 안 하겠다. 이 말은 곧 살려내겠다 그 말이에요. 추인 이렇게 불러요. 그 추인이 무슨 말이냐? 취소권 포기. 취소를 안 하겠다. 추인하겠습니다. 취소를 포기하겠습니다. 유효로 살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요 추인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말로써 추인합니다. 이거를 임의 추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추인이 된다. 요거를 법정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이 이게 나옵니다. 법정 추인. 그럼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차이. 자, 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돼. 알고. 자,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포기하겠다. 이래 돼야 추인이 됩니다. 근데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알 필요가 없어요. 추인의 의사도 필요 없고. 그래서 법에 정해진 6가지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추인된다. 이거를 법정 추인. 공통점이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럼 종료라 말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을 할 때도 무효 원인이 소멸 들어봤습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되어야 추인이 가능하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 원인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소 원인 소멸 후가 되어야 된다. 그럼 취소 원인 소멸 후가 무슨 뜻이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 차고 사기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벗어난 후. 자, 우리 책에는 벗어났을 때, 어느 학원에 가니까 벗어났을 때 이래야 되는데, 벗었을 때 이래야 되는데, 벗었을 때.
옷을 벗을 때가 아니고 벗어났을 때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래 해놓고 이제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사유가 뭐냐? 6가지 사유.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자, 6가지 하면 사유를 찾아보세요. 책에. 13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있네. 자, 1번에 뭐요? 이행, 2번에 이행 청구, 3번에 경계, 4번에 담보 제공, 5번에 권리 양도, 6번에 강제 집행. 와, 이것도 외우라고 하는 선생이 있더라. 전이경 담취강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IQ가 낮아집니다. 그래 하면 안 돼. 그렇게 시험 나오지도 않는데. 6개 중에서 요 2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이행 청구하고 권리양. 왜 이게 중요하냐? 요 2개만큼은 취소권자가 반드시 해야 법정 주인이 됩니다. 취소권자. 저기서는 갑이죠, 그죠? 갑이 할 때만.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4가지는 취소권자가 해도 되고 상대방 의리해도 되고. 그래 시험에 딱 나오면 이렇다니까. 요 2개를 알고 있느냐 이거하고 요거를 알고 있느냐 딱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답이 전부 다 나오게 돼. 자, 결론적으로 법정 추인이 되면 6가지 사유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생기되는데 취소 원인이 종료됐는지를 찾아보시고 2번인지 5번인지를 찾아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5번만큼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취소권자 갑이 요런 것을 해야 법정 추인된다. 아시겠죠? 의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2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미 추인이든지 법정 추인을 했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소급적으로 소급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네요, 그죠? 확정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미 추인을 해도 확정 유효, 법정 추인이 되어도 확정 유효. 확정 유효가 되면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 시험에 대처하기 쉽잖아요. 자, 아까 취소는 취소의 절차.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추인은 이미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법정 추인은 6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으로 자유롭게 자동으로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 근데 6가지 사유 중에서 2개는 특이하다. 요 2개는 취소권자가 할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 별로 할 것도 없어. 자, 근데 139페이지 보세요. 자, 취소권의 소멸이라는 단어가 있죠. 146조. 자, 아까 조문은 여기는 140조, 142조, 141조였습니다. 요거는 143조, 144조, 요거는 145조. 그럼 남아있는 게 146조. 취소권의 행사 기간.
자, 거기 조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라. 자, 이거를 취소권의 행사기간이라 합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채권 중에서 청구권이 아니고 강력한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요게 포인트죠, 그죠? 추인할 수 있는.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거를 출제위원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래 버리면 X라고. 뭐라고? 추인할 수 있는 날 대신에 취소할 수 있는 날 이렇게 해버리면 틀렸다고. 전혀 다르죠. 차라리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이 말하고 같잖아요.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 말하고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날 이러면 안 되고 추인할 수 있는 날 또는 취소 원인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래만. 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뒤에 조건 넘어갈까요? 자, 145페이지. 자, 우선은 조건. 조건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이거를 합쳐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자, 우선은 공통점은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고 효력에 관여합니다. 조건이 성취되면은 성립하고 불성취되면은 성립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립은 다 돼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기고 성취 안 되면 효력이 안 생기고 이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기한은 성립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효력에 붙인다. 이게 첫째. 자, 이래 해놓고 이제 조건은 불확실합니다. 조건이 성취할지 말지가 불확실해. 근데 기한은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런데 기한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발생 자체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가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요렇네. 이걸 구별할 줄 아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발생 자체 불확실. 발생 자체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실. 자, 이거를 확정기한이라 하고 이거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이거하고 같잖아요. 이거는 조건이고,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고, 비슷한데 이거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걸 테스트하고 싶어한다. 자, 발생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조건. 발생은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이거는 불확정 기한. 조건 기한에서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차를 한 대 주겠다. 그랬어. 그래 하면서 A가 사망하면, 또는 A가 일주일 안에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하고 일주일 안에 사망은 전혀 달라요. 자, 사망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사망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삽니까? 사망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확실. 사망은 확실한데 언제 사망할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불확정 기한.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사망하면은 요거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거는 불확실하지. 일주일 안에 죽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헷갈리지 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앞으로 5월달쯤 되면 이에 대해서 판례가 서너 개 나와 있어. 좀 어렵습니다.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사망하면은 불확정 기한. 일주일 안에 사망하면 조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의 종류.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자, 요 두 개는 정확하게 아셔야 다음에 판례를 읽을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판례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자, 정지 조건은 뭐냐?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은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다가 성취되면은 해제되어서 효력이 소멸한다. 반대입니다. 자,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정지 조건.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 해제 조건.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지 조건. 효력을 소멸시킨다. 해제 조건. 자, 그러면 이걸 연습 한번 해보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중고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정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차는 안 넘어갔어요. 뭐라고 붙였냐? 합격하면. 자, 올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를 공짜로 주겠다. 발표는 11월 1일 날 합니다. 자, 우선은 합격 여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 그래서 조건입니다. 자, 합격하면은 정여의 효력이 생길까요? 소멸할까요?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지 조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정지 조건. 자, 따라서 이 정여를 정지 조건부 정여. 갑은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정의했다. 이렇게. 그럼 차는 언제 넘어갈까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성취가 뭐예요? 11월 1일 날 합격했을 때. 그때 정여의 효력이 생겨가지고 차가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자, 정여로부터 합격할 때까지. 이때는 아직까지 정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리고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생긴다. 자, 없는 효력이 생기는 조건을 뭐라고? 정지 조건.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정지 조건. 요렇게. 자, 이것을 정지 조건부 정여.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한번 볼까요? 갑이 차를 을에게 정여하겠다 하면서 그날 바로 차를 줬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갑이 뭐라냐? 네가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불합격 여부도 11월 1일 발표합니다. 불합격하면은 돌려줘라 이랬습니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위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에는 정여만 약속했지 아직까지 차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 차는 언제 주겠단 말입니까? 합격해야 주겠다. 근데 여기는 이미 차를 줬어. 이미 주놓고 불합격하면은 돌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합격 결정이 되기 전에는 정여의 효력이 있죠. 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불합격하면은 정여가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을이 차를 반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불합격은 효력을 생기게 한다, 효력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 조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해제 조건. 합격이면 정지, 불합격이면 해제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 효력을 발생시키면 정지, 효력 소멸시키면 해제. 정확하게. 그래서 갑은 을에게 차를 주면서 불합격하면은 돌려줘. 그래서 불합격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차를 정해서 넘겨줬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라고 있거든요. 불법 조건. 불법. 자, 요거는 조건으로 말은 돼 있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니다. 자,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자, 거기 보시면 불법 조건보다는 첫째는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가장 조건. 가장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가짜. 가장 좋은 조건이다가 아니고 가짜 조건. 그 실제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불법 조건. 사람을 살해하면은 10억 줄게. 사람을 살해하면 불법 조건. 그 다음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성취될 수 없는 조건.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조건. 그 다음 법정 조건. 우리가 조건 그러면 사람이 임의로 붙여야 조건입니다. 네가 합격하면 임의로 붙여야 조건이다. 법정 조건은 법에 규정해 놓은 조건입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런 거는 사람의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조건. 그 다음에 순수, 수의 조건. 읽어보세요. 순수, 수의 조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마음에, 순전히 마음에
좌우되는 조건, 이걸 순수 수위 조건. 예를 든다면 갑이 금시계를 차고 있어요. 을에 정의하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갑이 뭘 했냐? 내 기분이 좋아지면은 정의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굿.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갑의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조건으로 취급을 안 할까요? 만약 이거를 조건으로 취급하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금시계를 탁 차고 있으면서 을의 얼굴을 파리 쳐다봅니다. 을아,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차고 있는 금시계 줄게. 그럼 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갑을 따라다닙니다. 갑아 기분 좋냐? 아니. 기분 좋냐? 아니. 근데 하루는 갑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 객관적으로. 자기 애인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잔치도 하고. 그래서 어리 그걸 포착해서, 야, 갑아니 이제 드디어 기분 좋네. 응? 시계를 달라 이러니까 갑이 하는 말, 껍데기는 그래 보이지? 속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더럽다. 이래 되면 벌써 폭행 시작합니다. 열받아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만 좌우되는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장 조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룰 수 없는 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결합이 잘 나와요. 요거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자, 불능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결합됐어. 기성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됩니다. 요거는 무효입니다. 요거는 무효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왔다. 그동안에.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3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렇게 부, 정, 모, 기, 해, 모 이렇게 외우라고. 부정무, 기해무, 부정무, 기해무.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불해 이래 가면은 유효 이래 되잖아요. 기정유 가도 유효 이래 가잖아. 반대도 알아야지. 국어를 잘하려면. 자, 부정무, 기해무, 불해유, 기정유 이렇게. 근데 이게 D를 외우지 마세요. 그럼 국어만 좀 하면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저는 체질이 이거네요. 기정유, 불해유. 요게 쉽네요. 요 10년 걸립니다. 그래 하지 말고 뭐라고? 부정무, 기해무. 요거를 외워도 반대는 뭐예요? 거꾸로 해버립니다. 반대는. 요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거든요. 자, 147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를. 단독행위. 붙일 수 없어요. 근데 1번에 밑에 줄 거세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은 줄 경우에는 붙여도 된다. 예외. 자, 뒤로는 게 보시고. 2번에 보시면 신분행위가 있죠. 신분행위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옆에 써놓으세요. 그러나 유언과 약혼은 붙여도 된다. 유언과 약혼. 선생님 그 신분행위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네. 가족법상의 행위 괄호 안에 신분행위. 신분행위의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유언과 약혼은 붙여도 된다. 자, 3번에 음수표도 붙일 수 없는데 둘째 줄에 보정에는 붙여도 된다.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시고 149에 넘어오시면 중간에 147조 있죠.
자, 147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이 3개 있잖아요. 3개. 항이 3개 있으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문상. 자, 1항에 보시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에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둘 다 줄 거세요. 성취한 때부터 이거를 비소급표라 합니다. 비소급표. 자, 법률 행위 한때로부터가 아니고 성취한 그때부터 생기거나 잃는다. 그래서 조건 성취 효과는 비소급표가 원칙이다. 자, 그러나 사망 밑에다 쓰세요. 사망 밑에다. 사망 밑에 좀 어렵게 써놨잖아요. 사망. 특약으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약으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자, 그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15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기한. 자, 여기 147조하고 대비가 딱 되어 있대요. 그 옆에다가 147조와 비교. 자, 시기는 정지 조건하고 유사. 종기는 해제 조건하고 유사.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한 때부터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부터 잃는다. 역시 여기도 도래한 때부터 비소급표. 자, 그런데 147조와 다른 게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옆에 써놨어요. 아무리 특약을 해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특약을 해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 150페이지 보면 입증 책임이 있거든, 맨 위에. 자, 여기도 입증 책임이 시험에 나와요. 우리민법에 입증 책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차고에서 중요 부분, 중과실, 표현 대리에서 입증 책임, 조건에서 입증 책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입증 책임.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입증 책임. 여기 한번 보시와요. 갑의 아버지입니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차를 한 대 정여하겠다. 공짜로. 네가 합격하면 이렇게. 그럼 합격하면 정여의 효력이 생기므로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정여했다. 이 정여를 정지조건부 정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합격을 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판에서. 자, 정지조건이 붙어 있으면 합격을 하면은 그죠? 11월 1일 날 아버지는 차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지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그날 차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거는 누가 주장합니까? 아버지가 주장하지.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11월 1일 날 주면 되고 안 붙어 있으면 3월 1일 바로 줘야 된다니까. 그 아들은 바로 달라 하고 아버지는 합격해 준다. 이 재판이 붙었단 말이야. 재판.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입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 합격했다. 이거는 누가 주장합니까? 아들이 주장하지. 합격해야 차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는 사실은 아들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정지 요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입증. 조건 성취됐다는 사실은 아들이 입증. 그럼 시험에는 역시 또 갑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이리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그럼 기준이 3월 1일이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들은 3월 1일 날 주라 이리 주장하고, 아버지는 무슨 소리? 네가 합격해야 주겠다 이리 지금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보세요. 정여의 효력이 생긴다. 3월 1일 날 누가 주장해요? 아들이지. 그래요. 차를 바로 봤지. 아니다. 3월 1일 날은 효력이 안 생긴다. 누가 주장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을 뭐라 하느냐? 효력 발생 주장자. 읽어보세요.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성취되면 아들이 차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권리 취득자, 취득하려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 주장자, 권리 취득자가 입증한다.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자, 아버지는 3월 1일 날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아버지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또는 효력 발생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출제할 때 여러분이 시험을 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갑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또는 효력 발생은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별 필요 없습니다. 자, 기한은 오른쪽에 있네요. 기한의 종 시기는 언제부터, 종기는 언제까지. 양과를 이번에 보세요. 확정 기한은 내년 1월 1일. 발생도 확실, 언제도 확실. 여기에 불확정 기한. 확정 기한. 자, 불확정 기한은 갑이 사망하면, 그죠? 갑이 사망하면 요거는 발생은 확실인데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실하다. 이거를 불확정 기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그게 별내개라고. 별내개.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내개 표시만 해놓으세요. 별 4개. 학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판례를 이번에 하나 내야지. 그러면 90% 이걸 낸다고. 자, 우선 뒤로는 보시고. 자, 152.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기한의 이익. 총식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은 기한 동안에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자, 우선은 첫째,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냐? 두 번째,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어느 경우에 기한 이익이 자동 상실되느냐? 이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자,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림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소비대차. 그리고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보석 있잖아. 보석을 을에게 맡겼어요. 이걸 임치라고 합니다. 임치는 원칙이 무상 공짜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겼다 이런 이야기.
1억을 일단 이쪽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을에게 1억을 대여했습니다. 이제는 이자를 받고 빌려줬습니다. 1억을 이렇게 넘겨줬다. 이런 얘기. 자, 전국의 교과서는 전부 다 공통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 이 사람은 갚아야 되니까 채무자. 이 사람도 역시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을 써라. 이래 됐어. 여기 12월 31일이 기한 도래입니다. 기한, 종기. 언제까지? 시기, 종기.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요 1년 동안에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을에게 이익이 되지. 그래, 이때는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자, 보석을 공짜로 맡기고 갑은 보석을 돌려달라. 갑은 을은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 채권자. 자, 여기는 누가 이익이 됩니까? 갑이 돈도 안 주고 맡기고 있잖아요. 임치는 맡긴다 그 말이거든요. 맡긴다. 임치. 창고에 물건을 맡기는 거. 그럼 여기는 채권자 갑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채무자에게 이익. 여기는 채권자에게 이익.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이자는 이자를 받고 빌려줘.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제? 갑은 당연히 이익이 되죠. 이자를 받으니까. 을은요? 당연히 1년 동안 1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한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을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을한테. 그죠? 1년 동안 1억을 사용하는 이익. 거기 기한의 이익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무이자 소비대차에서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익.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 모두에게 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부터 봅시다. 자, 맨입 보세요. 자, 을이 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이익이 있는데 포기한다. 그 말은 미리 갚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을이 미리 갚으면 갑한테 손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포기는 자유이다.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채권자 갑이 기한이익을 포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공짜로 창고에 맡길 수 있음에도 1년이 되기 전에 보석을 찾아간다. 그 말입니까? 1년이 되기 전에 찾아가면은 을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여기도 갑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쪽에만 이익이 있는 것을 일방적인 이익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쌍방적인 이익.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우선 자, 갑은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고 을은 1년간 1억을 사용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이익이 더 큽니까? 누구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민법 시간에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국어도 잘 되고 나중에 빨리빨리 선택을 할 수 있어. 동그라미 크게 안 보이나? 이거는 기한이익이 억수로 크고 이자 받는 거 이거는 원래 기한이익 작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크고 작고. 자, 그러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기한이익 포기. 자, 을을 중심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을이 기한이익을 포기한단 말은 미리 갚는다 이 말이에요. 미리 갚는다.
을이 미리 갚으면 12월 31일 날 되기 전에 만약에 6월 말에 갚아버렸어. 이거를 기한이익의 포기랍니다. 그럼 을이 미리 갚는 게 자유롭게 되겠느냐? 즉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두 개하고 전혀 달라요. 자, 1번, 2번은 미리 갚아도 또는 미리 돌려줘도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런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만약에 미리 갚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 갚아버리면 갑이 나머지 6개월 이자를 못 받잖아요. 피해를.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를 하려면 배상하고 상대방에 배상하고 자유롭게 포기한다. 핵심이 이거예요. 포기. 그럼 만약에 을이 6월 말에 만약에 기한이익을 포기했다면은, 그죠? 6월 말에 포기했다 그 말은 1억을 돌려주고 6개월치 이자를 돌려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갑이 얼마 동안 이자를 못 받았습니까?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못 받았죠? 6개월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배상한단 말이에요. 6개월 분을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옮겨서 보겠습니다. 이자부로 1억 대여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사람은 채권자이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4월 말에 기한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즉 그 말은 1억하고 플러스 4월 분의 이자를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이 손해보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4월에다 치면은 나머지 8개월 동안 갑이 이자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요 8개월 동안 이자를 갑이 손해봤잖아. 손해. 자, 갑이 손해본 부분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배상하고 포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상하는 부분은 몇 개월치입니까? 아닌데 8개월치. 8개월 분의 이자를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항상 이자부 소비대차 양쪽에 기한이익이 있을 때 기한이익을 포기할 때는 항상 1년분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결론이 그래 돼버려요. 자, 1월 달에 포기하면은 1월분의 이자 플러스 11개월치 손해. 그죠? 2월 달에 기한이익을 포기하면은 2개월치 이자 플러스 10개월의 손해배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따지고 보면은 맨날 1년치 이자를 다 갚아야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실이 있거든요. 상실. 자, 기한이익의 상실을 보겠습니다. 상실.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153페이지 있네. 153페이지. 자, 388조를 보시면 상실 사유가 나와 있네요. 채무자가 담보를 이렇게 했다. 채무자가 담보를 주지 않았다. 또 파산법 상에 파산 선고됐다. 이 세 가지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다. 그러나 388조 옆에다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정. 자, 여기서 잠시 한번 볼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한이익 상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겠느냐 말입니다. 자, 포기하고 상실은 다르죠. 포기는 내가 기한이익을 그냥 포기하겠단 말이고, 상실은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 나쁜 짓 하면은 기한이익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실. 자, 상실 사유는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담보물을 박살냈습니다.
두 번째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유는 없겠는가? 즉, 특약으로 상실 사유를 만들 수 없겠느냐?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요 두세 개를 규정하고 있는 388조가 임의 규정이므로. 자,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하는 것은 무효. 임의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하는 것은 유효.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에 위반해서 특약을 만들어도 유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자, 요 특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 제목 조금 외워야 됩니다. 어려워요. 정지조건부 특약,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뺏기 산다고 그대로 있는데 153페이지 제일 흠한 게 막 끝까지 뺏겨놨는데 책에 다 있어. 응? 이게 이제 학생들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무조건 필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두 번째, 그냥 필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듣는 사람만 있습니다. 듣는 사람. 세 번째는 필기할까 들을까 이래 보다가 끝나보는 사람이 있다. 딱 세 종류예요. 세 종류. 무조건 필기한다. 아, 필기를 해야 되냐, 책을 찾아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필기 반드시 다 하는 사람, 그다음에 책을 찾아보는 사람, 필기할까 찾아볼까 하다가 끝나보는 사람, 이래 있다.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딱 기준이 그래요. 내가 강의를 들을 때 필기하더라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필기 신경 쓰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즉시 필기하면 안 돼. 그때는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 알아듣는 게. 어떤 학생은 초반에 필기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신문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4시간 내내 쓰기만 씁니다. 선생님이 섭섭해 죽겠어. 얼굴도 아무나 안 봐요. 계속 쓴다. 2달 지나서 노트 6권이 딱 뿌듯합니다. 막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시원해. 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식의 필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필기 자체도 학습의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필기에 치중해버리면 민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뭣도 모를 때는 일단은 필기를 좀 하는 것이 좋아요. 필기를. 강의에 장애가 안 된다면. 장애가 안 된다. 자,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했는데 정지조건부 특약하고 형성권적 특약이 있습니다. 애매해. 그러면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거 작년의 기출입니다. 됐나요? 그 내용은 우선 알 필요 없습니다. 자, 특약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 정지조건부 특약, 하나는 형성권적 특약. 애매하면 뭐로 추정? 반정이 없는 한 요거로 인정해라. 그런 뜻. 추정. 자, 고생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물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